자, 드디어 실전 모의고사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일단 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와서 문제를 일단 풀어보셨기 때문에 여기 있던 해설을 이렇게 쭉 해 나가면서 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이론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뤄봤죠. 말 그대로 이 모의고사는 실전의 형태를 가진 그런 어떤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기입형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기입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이 뒷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한 70% 정도라고 한다면 앞문장은 한 30% 정도를 일단 갖고 있고요. 여기서 잡히지 않으면은 이 앞문장과 이 뒷문장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안 잡힌다고 해서 굉장히 초조할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 잘 보면 분명히 구라든지 단어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입형 공부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임용 시험에서 잘 보아야 하는 이 하위 개념들이 있고, 이 개념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의의 형태나 특성의 형태, 정의나 특성의 형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기입형 문제를 잘 풀어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입형 문제는 그냥 기입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기입형 문제를 할 때는 제가 이때까지 정렬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이 기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가 강의를 사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입형 1번 문제. 다음 글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의 형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의 형태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교사라는 역할이 사실 교사, 안내자, 그 다음에 유능한 파트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구성주의를 의미하는 비구칙에게만 해당이 일단 될 수가 있겠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건 뭐 정확하게 윤리과 언어이기 때문에 윤리학 도덕교육 2안에 일단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중에서 교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사실 사회적 구성주의가 비중이 조금 더 높죠. 하지만 양쪽 다 뭐다? 이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꿔 표현해 보면 교사에 뭐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인지적 구성주의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 보면 우리가 개인적 구성주의, 이거는 우리가 교사가 도움을 어떻게 주죠? 주지만 아동 내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거고, 이쪽은 뭐냐면 사회적 구성주의도 아동 내부 안에서 뭔가에 대해서 인지 활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적 구성주의하고 똑같이 동일하지만 사실 유능한 파트너나 교사의 도움에서 서로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런 어떤 측면이 굉장히 좀 더 강하다. 그래서 그 이유에 뭐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특성을 일단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피아제의 경우 이것을 내생적 구성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내부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용어의 명칭은 굉장히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모시멘의 이 분류에서 볼 때는 이것이 내생적 구성주의가 일단 되겠죠, 사실. 만약에
모시맨에 관련되는 분류가 일단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 비고츠키에 의해서 일단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 변증법적 구성주의다. 그래서 이제 뭐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뒤에는 넘겨줘야 되죠, 그죠? 뒤에 구성주의니까. 자, 이런 어떻게 보면 특성을 일단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공통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구성주의 이론은 피아제의 이론의 바탕을 둔 인지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의 이론의 바탕을 둔 사회적 구성주의로 대별될 수 있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괄호해 보십시오.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죠? 개인 내부에서. 자, 이 관점에 의하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진리의 개념화는 뭐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그래서 뭐 동료가 아니죠, 그죠? 교사입니다. 교사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동화와 조절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뭐 동료 또는 뭐 상호작용 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인적 구성주의에도 교사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동화와 조절을 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의미 있는 학습은, 자, 이 미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의미 있는 학습은 사람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의 심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배우고, 자, 누구로부터? 교사나 그 다음에 성인 또는 유능한 파트너, 그죠? 안내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명확하게 배우고, 그 도구들을 어떤 현상에 대한 공통의 혹은 공유적인 이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부여받을 때 일어난다. 학생들은 용어의 절차나 의미,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의 적용 가능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자, 동료가 나왔죠. 그러면은 뭐다, 이게 지금. 동료 및 교사와의 개방적인 토론에 참여하도록, 자, 고무된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의미를 타협하는 거 메모하십시오. 이게 따라 나오면 물론 유능한 파트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채점을 복수 답안을 인정을 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정을 안 해줬을 때는 사실은 교사가 명칭적으로 정확하게 맞다면 교사만 채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인지적 구성주의든 사회적 구성주의든 공통적으로 다 뭐다?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그리고 객관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뒤에 의미를 타협하는 것 이게 따라온다든지 또는 개방적인 토론 이게 따라온다든지, 그죠? 위에는 지금 뭐냐면 동화 조절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입을 볼 때는 이게 윤리과 언어이면 뒤에 뒷 문장이 바로 이 기입의 괄호를 수식해주는 단어라든지 구를 유심히 잘 한 번 더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시기에는 그렇게만 체크를 해둬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시험장에서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문제풀이에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요소이긴 하겠지만, 자,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겹쳐졌을 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냐면은 논술형에서 부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죠. 자,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시사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사점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보면 자,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장점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요지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 참고로 이 요소를 살펴봐야 된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 어떠냐면, 자, 교사는
자, 잘 보세요. 학생들에게 뭘 제시하냐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자, 아이디어를 제시하죠. 자, 제시해서 학생들의 현재 개념, 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개념화에 뭐하게 해줘야 된다? 도전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콜버그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죠? 2단계 부분인데 3단계 부분에 대한 플러스 1 전략을 붙여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인지적으로 동화 조절이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하고 바깥 대상하고 일치가 말 그대로 평형화되어 있었는데 바깥 대상에서 형성되는 게 또 다른 대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비평형화가 형성돼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아동이 내부적인 내적 구성을 통해서 다시금 올라가서 인지적 평형화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뭘 제시한다, 아이디어를 바로 제시한다는. 자, 여기서 이제 수로가 굉장히 관건인데, 자, 수로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시사점을 쓰라고 한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현재의 개념화에 자 도전해야 함을 뭐다? 시사한다. 뭐를 위해서는? 자, 구성주의 학습을 위해서는. 근데 주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조건이 나와요. 이게 만약에 구성주의면 또는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적 구성주의면 우리가 말 그대로 개인적 구성주의나 인지적 구성주의를 앞부분에 말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조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시사한다. 자, 수로를 이렇게 말 그대로 변경을 일단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장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현재의 개념화에 도전하게 해줄 수 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죠. 자, 해줄 수 있다. 또는 뭐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사 역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현재 개념화에 도전하게 또는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또는 해 주어야 함에 유의한다 내지 유의해서 지도해야 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보는 눈, 그 다음 조건을 보는 눈, 이론을 굉장히 숨가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기출도 상당한 양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양은 그냥 양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인지 구조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9월달 문제는 그런 것들을 조건과 내용들을 정연화하고 또다시 이론을 돌아가서 모든 게 스탠다드해지게 나아가는 형태의 과정을 일단 그리고 있는 게 9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문제당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풀고 넘어가는 건 크게 내가 볼 때는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떠냐면은 학생들이 두 번째 자, 도식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도식 구성의 발달. 자, 발달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자, 개별적이거나 아니면 집단 또는 함께 하는 거. 뭘 하게 해줘야 된다. 활동. 그죠? 이게 시사점으로 나오면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죠? 교사 역할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장점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막상 보면 구성주의의 일반의 장점이나 일반의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두 개씩 뭐 이렇게 암기를 해두고 외워두는데 갑자기 특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회적 구성주의를 딱 주면 모르겠는데 또는 우리가 막 인지적 구성, 사회적 구성주의를 딱 구분해 놓고 이 양자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를 만약에 냈을 때는 어디에 보다 조금 더 초점을 일단 둬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구분이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구성주의 일반에 대해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를 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 이 형태의 발달은 뭐다? 개인적 의미 구성을 강조해야 된다. 의미 구성을 하는데 자,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의 자, 첫 번째 부분. 자, 뭐니 해도 사회적 구성주의는 우리가 유도된 참여로 가기 전에 근접 발달 지역을 좁히기 위해서 사실상 뭘 하냐면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비계 설정을 해요. 자, 이 비계 설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교사가 학생에게 비계 설정을 일단 자, 해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비계 설정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과제를 설정해 줘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자, 교사가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새로운 개념 자, 새로운 개념을 말 그대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사의 유도가 필요하다. 자, 유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교사의 유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교사의 유도는 일방적인 유도가 아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유도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볼 때는 자, 공유된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공유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와 아동은 뭐 해야 된다? 자, 협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사와 아동은 말 그대로 협동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 구성주의가 아동 내부 안에 스스로가 인지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데 내버려 두는 어떤 반면에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자, 공유된 의미에서 공유라는 말이죠. 그죠? 공유된 의미죠. 그죠? 자,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도 자, 구성주의지만 종국에는 어디로 간다? 내면화로 간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공통점은 어때요, 지금? 모두 다. 앞부분에 이 문제에 나왔듯이. 뭐가 다 필요하다? 자, 이 공통점이죠, 그죠? 자, 교사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적으로 의미, 구성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공통점이에요, 사실은. 내적으로 의미.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 의미 구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쪽은 뭐냐면 공유된 의미를 통해서 내면화를 일단 시켜나간다라는 겁니다. 공유된 의미를 통해서 내면화를 일단 시켜나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문제 한 번 정도가 비슷하게 일단 뭐 기출이 일단 된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자, 근데 여기 되고 나면 이제 뭐다? 이건 윤리학 도덕격 2안에 나와 있는 거고 도덕격 2안에 보면
추배환 교수님께서 모시면의 분류 부분에서 세 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내생적 구성주의, 그다음 외생적 구성주의, 그다음 변증법적 구성주의.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말 그대로 강조점하고 발달 정도는 그냥 부가적으로 일단 보셔야 되죠. 그죠? 부가적으로. 그런데 왜 이제 그런 문제가 기출이 잘 안 되냐면, 모시맨이 아주 탁월한 학자가 첫째로는 아니고요. 그 분류 방식이. 두 번째로 추배환 교수님 그 텍스트 말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텍스트 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단연간 강의를 했지만 시험 문제 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보다 조금 더 필요한 게 뭘까? 그죠? 그래서 그런 근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면 이건 전형적으로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오랄 테스트라고 하는 구술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조금 써봤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의미적으로 풀면은 잘못 풀게 되면 이게 바로 토익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평가라는 단어를 안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준비도, 이해력, 조직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발표 태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준비도, 이해력, 조직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 발표 태도 이렇게 됐어요. 얼핏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거의. 자, 토익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죠? 자, 근데 이 요소도들이 사실상 구설평가죠. 자, 요거를 뭐 한다? 준비, 이해력, 조직력. 자, 이런 것들을 자, 구술평가에서는 교사가 직접 평가한다. 자, 마주보고 직접 평가하죠. 그죠? 자, 직접 평가한다. 자, 그리고 밑에 일단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는 뭐로 활용하면 되냐면, 유의점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평가 요소 간의 가중치를 다르게 줬죠. 상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술평가를 하면 이 면접자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 친구가 표현력이 뛰어난가? 아니, 뭘 물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는가? 또는 저 친구가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매끄러운가? 발표 태도가 굉장히 좋은가? 이해력이 높은가? 어떤 문제? 이거는 뭐다? 평가자가 가중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말 그대로 유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중하 수준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이건요, 구술 평가 부분이 아니고 상중하 표대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뭐다? 구체적 진술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그 교육과정 해설이 예전하고 변한 게 일단 12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그죠? 성취 기준에 관련된 상세와 이런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 구체적 진술이라는 말은 평가를 할 때 뭐 어떤 요소에서 어떤 난이도로 평가를 할 건지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것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술평가 시에 유의점으로 일단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구술평가의 단점이 나온다 이러면 거의 다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제 이런 유의점들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평가의 의의, 구술평가의 의의를 성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등등 이렇게만 일단 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이게 약간 인지적 중심에 관련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객관식이나 선다형 평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정의적 영역이나 행동적 영역에 관련되는 평가로서는 좀 더 미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행동적 영역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기왕이면 쓸 때 어떻다? 기왕이면 쓸 때 알고 있는 객관적 요소들을 일단 써서 나오는 거죠, 사실. 최종 포인트를 안 줄래 안 줄 수 없게끔 그렇게 일단 답안들을 객관적으로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은 동양의 언어 사상가에 대한 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말을 쓰시오.
자,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가의 좀비 친소적 사랑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대하듯 남을 대하는 겸해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이기심과 편견 때문이라고 보고, 자, 이기심과 편견 때문이라고 보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야 세상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차별 없이 사랑한다. 자, 차별 없이 사랑한다. 자, 차별 없이 사랑한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뭡니까? 이익을 나누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핵심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건 뭐다, 지금? 자, 겸해죠, 그죠? 그죠? 요건 지금 뭐다? 이익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럼 이게 뭐냐면, 기존 육아가 봤을 때, 자, 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사랑 자체가 좀비 친소적 구별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는 사랑인데 요런 부분이고, 자, 의는, 자, 육아의 입장에서 의는 인을 실천하는 형태가 되죠. 그죠? 또는 맹자의 입장에서는 단서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 악한 것들을 말 그대로 미워하는 형태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묵자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익이다라는 거죠. 육아의 이는 묵자에서는 사랑이고, 그죠? 육아의 의는 묵자에서는 이익이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이때 이익은 뭐다? 민리가 되죠. 백성의 이익이 됩니다. 자, 민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자신, 자가 자국을 사랑하듯 타인, 타가 타국을 사랑한다면 사회의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무엇이 백성의 삶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유교의 예학 문화를 비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엇이? 자, 이 구절 뒤에 보십시오. 백성의 삶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유교의 예학 문화를 바로 비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뒷구절. 자, 지금 그 기입의 앞문단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듯 뭐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뒷문단 보면 그는 사치를 근본적으로 금하고, 자, 절용하고 생산에 입으며 소비를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나라와 백성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자체가 의라고 보았다라는, 결국에 이제 이가 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뭐다? 자, 허례의식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입과 관련되는 뒷구절이 없으면 그 다음 문단을 잘 보고 이렇게 해서 답은 말 그대로 허례의식이 일단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묵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묵자 부분에서 인과 의가 있는데 이 인의를 쭉 확대하면, 자, 상동 정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육아, 특히 공자 같은 경우에 대동사회를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뭐냐면 상동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단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예, 악, 음악이죠. 자, 예악이 바꿔 표현해 보면, 자, 허례의식이고, 바꿔 표현, 이러한 형태의 허례의식은 말하는 사랑,
이익과 이익과 반대되는 형태의 요소죠. 그죠? 자, 반대되는 형태의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예나 악 자체가 자, 이런 부분이고, 이런 개념들, 기존의 육아의 개념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끌어들였냐면 천에 대한 개념이나 명에 대한 개념들을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반대한다? 운명과 관련해서 점치는 것들을 일단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점치는 것들을 반대한다. 역으로 만약에 존재한다면 정약용처럼 권선징악적 의미로 겸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강조되는 거지, 어떤 인의 예약이라는 이런 형태의 부분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제 운명을 부정한다. 운명 부정이 운명 부정.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옛 성황과 관련되는 경험. 자, 경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백성들이 보고 들은 실제 경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정치, 제도, 형벌. 자, 형벌이 백성의 이익에 맞는가? 부합하는가? 자, 이 요소를 일단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용이라고 했다. 그래서 군주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표준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3표에 의해서 군주는 정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